왔었죠. 공연을. 메카트니가 공연을 했었죠. 네. 건강상 못했죠. 네, 취소되고. 네, 이제부터는요, 제가 아까 창조와 혁신의 아이콘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왜 창조와 혁신이라고 제가 이야기하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르네 마그리트의 그림 중에 굉장히 눈길을 끄는 작품이죠. 거대한 날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뭐가 보이시나요? 여자가 보이죠? 근데 여자만 보이시나요? 남자도 보이죠? 근데 두 사람인가요? 한 사람인가요? 한 사람이죠. 잘 보면요. 한 사람인 걸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두 개의 정반대되는 개념이요. 하나의 형태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여자와 남자가 담겨 있죠. 근데 먼저 잘 보시면요. 여자 옷을 입었나요? 안 입었나요? 안 입었죠. 남자는요? 입었죠. 여자는 앞모습인가요? 뒷모습인가요? 앞모습이죠. 남자는요? 뒷모습이죠. 그럼 여자 얼굴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표정이 어때요? 즐거워요? 무서워요? 짜증나고 되고 굉장히 공포에 지어있는 표정 같죠? 남자는요? 남자 얼굴 안 보이죠? 굉장히 정반대되는 두 개념이요. 하나의 형태에 녹아 있습니다. 네. 제가 자꾸 두 개의 반대되는 게 하나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개념이 뒤에 계속 반복돼서 나오게 되는데 그거는 뒤에 조금 더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그림 뭘 그릴 것 같으신가요? 어떠한 소재를 가지고? 제목은 거대한 날들인데 사실 제목으로 추정을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마그리트는 바로 관광하는 장면을 그렸다고 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여자가 남자를 되게 밀어내려고 하고 있죠. 하지만 이미 둘이 한 몸이기 때문에 밀어낼 수가 없겠죠. 또 어떤 사람들은요, 여자가 남자로 변화해가는 그런 자아동체의 모습은 아닐까라고도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또 그렇게도 보이죠. 또 개인적인 감정을 담아서 한번 이번에도 감상을 해볼 텐데요. 남자가 보면 여자는 굉장히 들러붙어 있죠. 그냥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떨어지지 않고 들러붙어 있는데 이 여자의 모습을 본인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요. 각자 뭔가 띄어내고 싶은데 들러붙어 있는 것들이 한 가지씩은 있으실 거예요. 네. 네. 뭐 나쁜 습관일 수도 있겠고요. 르네 마그리트의 경우에는요, 우울증이었다고 합니다. 우울증을 심하게 앓아서요. 제가 생각할 때 마그리트에게 정말 들러붙어 있는 것은 우울감과 무기력감이었을 것이고요. 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는데요. 개인의 감정을 담아서 생각해 보았을 때 이 남자는 단순한 남자가 아니라 내 안에서 내가 없애고 싶지만 없앨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아닐까. 그렇게 개인적인 감정을 담아서 이 그림 보셔도 또 조금 더 애착이 가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르네 마그리트가 한 말을 또 제가 여기에 잠깐 이제 넣어봤는데요. 제목, 아까 전에 궁금해 하실까봐 제목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렸는데, 제목은요, 그림에 대한 해석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마그리트는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제목이 그림에 대해서 설명을 하거나 뭔가 상징이 될 때 놓치는 게 많아진대요. 그래서 마그리트는 그런 스치는 것을 포착하기 위해서는 그림은 오롯이 시적인 이미지로서 여러분들에게 감정을 전해줘야 한다. 그렇다는 말씀이지 제목을 붙이는. 그러니까 요즘 현대 화가들 같은 경우는요, 무제 해갖고 많이 제목을 내어 보이는데요. 이 당시에는요, 마그리트가 딱히 뭐 제목을 안 붙이겠다라고 한 적은 없었어요. 모든 작품에 다 제목이 붙어 있었고요. 뭐 자기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제목을 붙이겠다는 것을 봤을 때 뭔가 제목의 필요성은 하나의 단서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그림을 읽을 수 있는. 그래서 붙였던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사회적인 그런 미술계의 흐름상 이 당시에는 언타이틀 아니면 뭐 무제 이러한 제목을 붙이는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 아무도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목도 특허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마그리트는 이 그림이 하나의 시와 같이 여러분에게
다루게 합니다. 시는요, 우리가 일상적인 쓰는 언어와 같은가요, 다른가요? 조금은 다르죠. 형태를 바꾸기도 하고요. 앞에말, 뒤에말 이렇게 순서가 뭔가 안 맞는 것 같지만 시를 읽었으면 아, 이거는 시니까 괜찮아 라고 우리가 용인을 하죠. 그런 것처럼 르네 마그리트의 그림도요. 우리가 딱 보았을 때는 아 뭔가 이상한데 그죠? 하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편집해서 볼 법하고 예쁘다 라는 거 느껴진 것처럼 바로 이 시에서 나오는 특성을 바로 그림에 적합을 시킨 것이 마그리트였습니다. 다음 그림은요 조금 더 촉각적이죠. 네, 그럼 이거는 제목이 강간입니다. 얼굴 같죠? 문제 보면요. 근데 사람의 얼굴이 여성의 몸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 왜 이렇게 그렸을까요? 마그리트는 그림에 대해서 딱히 설명을 남기진 않았는데요. 사람들이 추정을 해볼 때 강간이라는 제목과 연관을 지어서 생각을 해볼 때 남성들의 시선으로 본 여성이 아닐까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죠? 남자들이 이게 옛날에 TV 속에서 그런 실험이 있더라고요. 남자는 여자 지나가면 다 쳐다본대요. 자기 여자친구 있어서. 그런 것처럼 저희 첫 번째 미술사 강의 때 이제 여성 누드에 대한 거 이렇게 말했던 거 기억나시죠? 역사에서는요, 여성 누드는 정말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남성 누드. 무슨 일 있으신가요? 남성의 누드를 조각으로 만들었던 건요, 바로 그리스가 거의 유일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스에서는요, 남성의 몸이 이상화된 진리를 상징을 했기 때문에 남성의 몸을 그렸고요, 여성의 몸을 그리지 않은 이유는요, 남자가 여자가 하나 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남성의 몸만 그렸는데 그 이후에는요, 계속 여성의 눈은요 반복되면서 그려왔습니다. 바로 그 이유는 여성의 몸이 아름답다라고 합리화되어 오기도 했지만 그림을 후원하는 사람 누구였을까요? 남자죠. 그래서 영어로 후원자라는 단어가 patron인데요. 여기서 나오는 PA가요 남성 아버지를 뜻합니다. 네. 그래서 거기서 온 어원을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 바로 후원자는요 역사 속에서 항상 남자였고요. 또 서양 역사에서 보면요 사람을 뜻하는 단어 man이라고 하는데요. man 남자는 여자니까요. 남자죠. 그래서 서양 역사에서 사람 이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항상 남자로 포장이 되어왔습니다. 그래서 마그리트는요 사람의 얼굴을 그리는데요 여성의 몸을 넣어서 아마 남성들의 그런 시선을 여성을 바라보는 시선을 그린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강간이라는 주제와 연관을 시켜서 생각을 해보았을 때 남자들이 이렇게 무심코 쳐다보고 상상을 하겠죠. 그럼 저 여자 몸이 예쁘네, 아니 뚱뚱하네 하는 것이 보는 사람에게는 정말 시각적인 강간이 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걸 수도 있고요. 마그리트가 확정 안 해줘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또 저는 여기 머리가 없잖아요. 아까 첫 번째 봤던 연인들이라는 그림 생각나시나요? 연인들에서 머리가 없었죠. 네. 그래서 어머니의 자살을 얘기 다시 한번 해보면요. 어머니를 물에 꺼낼 때 드레스를 위로 올라가서 얼굴만 감싸고 있었던 걸 입자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그런 모습 어머니의 몸을 그린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조금 굉장히 정말 대페이스만 이런 기법을 굉장히 잘 쓴 작품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다음 작품은요, 잘못된 거울입니다. 예쁘죠? 언제 보내면. 제목이 잘못된 거울이고요. 여러분이 보이시는 건 뭐예요? 눈이 보이죠? 근데 눈 안에는요? 하늘이 있어요. 왜 눈 안에 하늘이 있을까? 사실 마그리트가 잘못된 거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눈을 그리는 한 점이 더 있어요. 그래서 이 잘못된 거울이라는 연작은요, 마그리트가 굉장히 좋아했던 그림 중에 하나인데요. 왜 눈을 그렸냐 하면 마그리트는 우리가 오감이 있잖아요. 5개의 감각이 있는데 그 중에서 마그리트는 눈, 시각이 가장 우위에 있다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와 환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림을 나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실제와 환영을 구분하는 감각기관이 뭘까요? 눈이죠. 내가 보고선 이게 실제, 진짜고 가짜고 구분을 하죠. 그러한 눈의 기능 때문에 마그리트는 굉장히 눈을 그림의 주제로 많이 사용을 했는데요. 눈은 보죠. 능동적인가요? 수동적인가요? 능동적이죠. 내가 보고 싶은 거 보고 안 보고 싶으면 뭐 안 볼 수도 있죠. 근데 제목에 있는 거울은 어떤가요? 비춰지는 거죠. 수동적인 거죠. 내가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두 개의 반대되는 개념을 가지고 그림을 그렸는데요. 여기에 나타나는 개념은요. 무엇을 보고 있나요? 하늘을 보고 있을 수도 있지만요. 반사하고 있죠. 하늘을 보면 이렇게 안 보겠죠, 눈이? 네. 눈을 근데 아까 말씀하셨죠. 능동적으로 보는 기관이라고. 근데 여기서는요. 거울처럼 수동적인 기관으로 그려졌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눈은요. 르네상스 시대 그림 보면요. 그림 보고 어떤 거 같아요? 진짜 같다. 사실 같다. 라고 말씀하시죠. 바로 우리 눈은요. 머리에서는 이 그림이 2차원, 그림이고 진짜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 눈은요. 보면서 진짜 같다고 느낍니다. 네. 이렇게 우리 눈은요. 생각보다 불완전해요. 바로 마그리트는 이러한 점을 꼬집어서 이야기해주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눈과 거울 두 개의 반대되는 개념이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요. 이제는 철학적인 얘기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사실 이런 부분은요. 이렇게 교양 강의에서 다루기에 조금 심도 있는 부분이라서 오늘 잘 들으셨다가 나중에 마그리트 강의 전시를 했을 때 아니면 대리에 가실 때 있으면요. 가셔서 보시면서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굉장히 교양이 있어요. 단점은 듣는 사람이 이해를 못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 그림도 잘못된 거울, 다른 잘못된 거울인데요. 근데 이 그림에 얽힌 일화가 있습니다. 미국에 보면요, 우리나라 KBS, MBC처럼요, CBS라는 방송국이 있는데, 이 CBS에서 로고를 만들어야 되는데, 어떤 로고를 만들까 하다가 디자이너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 놓은 로고가 바로 이것입니다. 굉장히 비슷하지 않나요? 네. 네. 근데 이 CBS 방송국이요, 이 그림이 당시에 뉴욕 현대미술관에서 전시를 하고 있었는데 CBS 방송국은요 겨우 한 두 블럭이니까 500m 정도 떨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마그리트가 이걸 봤을까 안 봤을까요? 밖에 붙어 있었을 때는 봤겠죠. 방송국 광고하는 거 보고 엄청 화를 냈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마그리트가 화를 내서 디자이너가 사과를 하고 이 구름 그림은 없애고 이 눈 모양만 현재까지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그리트의 그림이 우리가 우연히 지나가는 곳에도 다 영감을 주어서 변형돼서 사용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네. 제가 아까 자꾸 둘이 동반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보시면 이제 제가 나눠준 종이에 보시면 변증법에 대한 설명이 있을 거예요. 변증법 많이 들어보셨죠? 간단하게 변증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두 개의 다른 것이요. 반대되는 것이 서로 부딪히겠죠. 부딪히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의 일치된 것으로 나아간다. 정과 반이 부딪혀서 합으로 이어간다. 라는 것이 바로 변증법인데요. 그래서 앞에 보면은 제논에 의해서 상시가 되었고,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나오고, 헤겔, 칸트는 많이 나오죠. 네. 그런 건 집에 가서 변증법에 대해서 조금 더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정과 반과 합, 이렇게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정은요, 지금의 상태예요. 지금의 상태인데, 이 안에 모순이 가득 차 있어요. 네? 지금의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반은요, 이 정에 반대되는 개념. 두 가지가 부딪히는 거예요. 근데 합에서는요, 이 두 가지가 부딪히고 모순이 일어나는 형태를 통해서 하나의 새로운 결과를 낳게 됩니다. 말로 하면 굉장히 어렵죠. 근데 마그리트의 그림을 보시면서 생각을 해보시면 이해가 잘 가실 거예요. 빛의 제국이라고 제목에 붙여진 그림인데요. 이 그림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작가에게 큰 영감을 줍니다. 한국 작가 중에 김영하라는 작가가 있는데
그 작가의 빛의 제국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가끔 사람들은 우연한 거 아니냐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 김영하 작가는 르네 마그리트 바로 이 빛의 제국을 보고 영감을 얻어서 글을 썼다고 합니다. 근데 어떤 부분에서 영감을 얻었냐 했더니 공존할 수 없는 것이 공존하는 역설적인 상황에 영감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공존할 수 없는 두 가지가 무엇일까요? 그림 언뜻 봤을 때 굉장히 아름답죠? 고요한 저녁 풍경 같죠? 근데 여기는 어때요? 가로등이 켜져 있으니까 밤이죠. 근데 하늘은요? 네, 너무 아름다운 하늘이 펼쳐져 있습니다. 밤과 낮 공존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근데 르네 마그리트 그림에는요? 공존하고 있는데 그 공존하는 모습이 아까 본 것처럼 뭐 추억하거나 이렇게 딱 보았을 때 거부감이 드셨나요? 아니죠. 굉장히 절묘하게 두 개의 역설되는 것들이 공존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정과 반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의 상태로 풀어낸 것이 바로 르네 마그리트예요. 조금 이제 아까 뭐 정반화 얘기했던 게 이제 눈으로 보시니까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마그리트는요, 공존할 수 없는 것을 공존함으로써 자기는 이 밤과 낮이 공존하는 걸 항상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눈 얘기할 때도 눈과 거울 두 개의 반드는 게 공존한다. 계속 강조를 했죠. 바로 그 이유는 거의 르네 마그리트의 변증법적인 철학 사상을 그림을 통해서 한번 이야기해보려고 말씀을 드렸다는 건데요. 결국에는 마그리트가 이렇게 두 개의 합의 상태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도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시적인 이미지를 구현하기 위해서라고 르네 마그리트는 말을 했습니다. 네. 이 그림은 참 예쁜 것 같아요. 쭉 보았을 때는 보기도 예쁘고 그림 안에 담겨있는 그런 철학적인 메시지도 대단한 것 같아서 저는 보면서 르네 마그리트야말로 정말 다양한 것을 융합할 수 있었던 천재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르네 마그리트의 인간의 조건입니다. 아까 보셨던 인간의 조건보다 2년 일찍 그려진 그림인데요. 창 밖에 보면 나무들이 있고 숲이 펼쳐져 있죠. 근데 창문 앞에는 뭐가 있나요? 이젤이 있죠. 이젤에 뭐가 그려져 있나요? 풍경이 그려져 있는데 창 밖에 있는 풍경과 같은가요? 틀린가요? 같죠? 아까 전까지는 전에 그리면서 여기까지 아까 우리가 얘기 나눴죠. 똑같이 창문 밖에 있는 것이 똑같은 거고 그래서 이것도 그림이고 우리가 아까 전에 이거는 밖에 보이는 게 실제라고 했지만 사실은 둘 다 그림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르네 마그리트가 창에 대해서 창을 그린 그림이 되게 많아요. 창을 왜 이렇게 많이 그렸을까요? 창은 어디 있죠? 밖에 있나요? 안에 있나요? 안에 있어요? 잘 생각해보면 안과 밖을 구분해주는 게 창이죠. 그런 것처럼 이 안과 밖 정말 물리적으로 안과 밖일 수도 있고요. 우리가 생각할 때 마음과 우리가 보는 것은요 밖에 있는 거죠. 생각하는 것은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상태를요 이 가운데 있는 상태 창에 빗대어서 생각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이 창의 이 경계적인 특성을 주목을 해서 르네 마그리트는 창을 많이 그렸는데 보면 결국에는요 이 이젤의 그림과 밖에 있는 숲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라고 아까 말을 했는데 그것처럼 우리가 보는 것과 우리의 마음이요 하나는 있어요. 점점 멀어지기 시작하죠. 네, 바로 안과 밖이 공존하는 것처럼 우리가 보는 밖에 있는 것도 존재하고요 안에 있는 것도 내 마음도 존재를 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게 두 개가 합쳐지면요 아까 정반 합이었죠. 하나로 표현될 수 있다. 그런 것이 바로 르네 마그리트의 그림에 담겨있는 철학입니다. 네, 알듯 말듯 저도 읽으면서 자꾸 많이 고민이 됐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하면 재밌는 설명을 할 수 있을까. 네. 그래서 이제 마그리트의 그림 같은 경우는요. 여기서 이제 여기 읽어보시면 마그리트가 어떤 의도로 그림을 그렸는지 잘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이 내부적인 것, 보는 외부적인 것과 내 마음에 있는 것이 바로 공존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겨울비라는 작품인데요. 이 그림 굉장히 유명하죠. 다들 한 번씩 보셨을 거예요. 네, 신세계 공사할 때 그때 이 작품 굉장히 유명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신세계 가림막으로 쓴 그림 이제 뒤에 준비해서 보여드릴 텐데요. 이 그림은요, 이번에는요 물리학적인 이야기를 해보려고 철학에서 물리학까지 가고 있어요. 근데 신기한 건요, 철학과 물리학이요 연관이 돼 있더라고요. 저는 과학을 굉장히 싫어해서 어떻게 이걸 설명을 하지? 오면서까지는 핸드폰을 지하철에서 붙잡고서 고민을 했는데, 먼저 뭐가 보이시나요? 하늘에서 뭐가 떨어지죠? 신사들이 내려오죠. 근데 제목은요? 비라고 하는데 만나가 되고 있습니다. 이 그림에 담긴 이야기들이 많아서 이제 풀어내볼 텐데요. 아까 이 중절모 쓴 신사, 처음에 봤던 사람의 아들이라는 작품에서 보셨던 거 기억나시죠? 그리고 또 한 번 보신 적 있어요. 중절모 쓴 신사. 제가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르네 마그리트 그림. 여기 처음에 띄어져 있던 그림 생각나시나요? 거기 보면 르네 마그리트가 이렇게 중절모 쓰고 있잖아요. 르네 마그리트의 그게 평상시 복장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림을 그릴 때도 항상 그러한 차림으로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왜 중절모를 쓰고 이렇게 종장을 입고 있었냐라고 하면, 마그리트는요 성격이 굉장히 소극적이어서요 튀는 걸 너무너무 싫어했다고 해요. 그래서 다른 화가인 이제 살바도르 달리 같은 경우는요 주목받는 거 너무너무 좋아하고 사진 찍히는 것도 좋아하고요 스캔들을 만드는 것도 좋아해서 그런 행동을 하고 있을 때 마그리트는요 절대 사람들이 너 알아보지 않게 조용히 있고요, 부인과의 관계 같은 경우도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게, 그런 익명성을 되게 가치 있게 여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그림을 보면요 무수한 사람들이 있죠. 다 똑같이 생겼죠. 그런 르네 마그리트의 눈에 튀지 않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담겨 있는 그림이기도 한데요. 이 신사들이 지금 이렇게 위에서 떨어지는 것 같으세요? 아니면 올라가는 것 같으세요? 아니면 떠 있는 것 같으세요? 떠 있는 것 같아요. 내려가는 것 같기도 하고. 남자들이 하늘에 떨어지고 있다, 신사들이 떨어지고 있다. 혹시 또 생각나는 노래 있으신가요? 들으면 기억하실 텐데요. 네, 또 노래 한 곡을 준비했는데요. 너무 길어서 한 1분 정도만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가사에 보면요 남자들이 하늘에서 빛처럼 떨어집니다. 들으시면 기억나실 거예요. 그래서 들으시면서 과연 이 남자들이 떨어지는 건지 하늘로 올라가는 건지 떠 있는 건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다음 또 설명하는데 재밌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노래가 가능해요? 네, 들으니까 아시겠죠? 네, 바로 이 노래도 르네 마그리트의 그림에서 영감을 얻어서 써진 곡이라고 합니다. 네. 르네 마그리트의 다시 그림을 보여주세요. 겨울비라는 어떻게 결론을 내셨나요? 내려가는 거로? 떠 있는 거로? 네. 르네 마그리트 이제는 물리학적, 그래서 제가 아까 떠 있는지 올라가는지 생각을 해보려고 하셨던 게 물리학적인 이야기를 이제 해보려고 해요.
마그리트는요, 이 남자들을 많이 그렸던 이유 중 하나는요, 바로 관찰자의 역할로 그렸다고 합니다. 관찰자는요, 관찰을 하는 사람이죠. 화가는요, 그림을 그릴 때 관찰하나요? 안 하나요? 안 하나요? 하죠. 화가는 하나의 관찰자인데요. 마그리트는요, 관찰자에 따라서 모든 것이 변한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는 분에 따라서 올라갈 수도 있고요, 내려갈 수도 있고요, 또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 정답은 없습니다. 네, 이처럼 보는 사람의 관찰자의 시점이 중요한데 이걸 어떻게 이런 생각을 왜 했을까? 제가 막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 시기가 르네 마그리트가 살았던 시기가요.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발표한 시기와 일치합니다. 그래서 마그리트가 이 상대성 이론에 또 영향을 받았는데 아까 정반합 이게 나왔죠. 상대성 이론 더 간단하게 얘기를 해드릴게요. 처음에 아리스토텔레스는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요. 위에서 제가 5층에서요. 쌀 한 주머니랑요. 한 가마니랑 떨어뜨리면요. 뭐가 먼저 떨어질까요? 그죠.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한 가마니가 떨어질 거라고. 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요. 뉴턴의 사각 기억하시나요? 네. 사각 떨어지는 거 보고 뉴턴이 뭘 발견했죠? 만류 인력을 발견했죠. 그래서 이 떨어지는 게 쌀의 무게에 따라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땅이 당기는 힘에 의해서 떨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떨어지는 것은요, 이 물체의 물론 질량과도 관련이 있지만 사실은 중력이 없는 상태에서는요, 똑같이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중력도 없고요, 공기의 저항도 없었을 때. 바로 이게 갈릴레오 갈릴레이 뉴턴에 의해서 정립된 과학적 이론이었습니다. 여기까지는 과학적 이론이요. 만류 인력의 법칙, 영어로 말하면요. Law of Universal Gravity라고 하는데 Universal 의미가요. 보편적이고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는 뜻이에요. 누구에게 적용된다니까? 다 적용된다는 뜻이죠. 절대적이라는 말인데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은요. 깊게 만들어가지고 상대성 이론 하면 상대적이거든요. 절대적인 건가요? 상대적인 거죠. 그러면 뭐가 상대적이냐 하면 바로 시간이 있잖아요. 시간의 길이가 관찰자의 관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은요 이렇게 쉽게 설명을 했는데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과 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 1분은요 짧을까요? 길까요? 짧죠. 근데 하기 싫은 일을 하고 있어요. 그 1분은요 길죠. 바로 이러한 원리인데요. 똑같이 물리적으로 같은 1분이지만 관찰자에 따라서 그 시간의 길이가 달라진다는 것을 상대성의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이 마그리트의 그림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이 되었냐 하면 갈릴레오 갈릴레이 뉴턴 다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고 항상 존재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죠. 근데 아인슈타인은요 변할 수 있고요 발전할 수 있고요. 상대적인 거죠. 보는 사람에 따라서 달라진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과학은요. 변하나요? 안 변하나요? 안 변하죠. 안 변한다고 생각하는데 처음에 말했던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했던 얘기가 바뀌었나요? 안 바뀌었나요? 틀렸죠. 뉴턴의 이론도 맞긴 맞았으나 결국엔 완전하지 않았죠. 이런 것처럼 모든 것은 변화할 수 있고 열려있다라는 것이 바로 이 마그리트의 메시지였고 그 중에서 변화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관찰자의 마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철학적이죠. 정반합부터 해서 네, 공부를 하면서 좀 느낀 건데 르네 마그리트야말로 제가 처음에 창조의 아이콘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공부를 해보니까 엄청난 피카소 우리 저번에 공부했을 때 천재다라고 했는데 이 르네 마그리트는 철학과 과학을 모두 망라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우리 요즘에 보면 교육부에서 창조적인 인재, 융합 인재, 통합의 인재를 기른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근데 바로 그런 인재가 르네 마그리트가 아니었나 생각을 해요. 근데 르네 마그리트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한번 다시 우리 그동안 그림 봤던 걸 거꾸로 가보면요. 처음에 실제와 환영에 대해서 의문을 가졌죠. 본질에 대해서 의문을 가졌고요. 두 번째, 그 본질에 대해서 의문을 가진 것은 끝났나요?
바로 데테이션 바꿔보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그 이태는요 철학적이고 과학적인 기반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굉장히 철학적이죠. 네, 이제 재미없는 얘기를 여기까지 하고요. 네. 집 건물 앞에 있는 작은 남자들 뒤에는 다 그림자가 있는데 네. 저 지붕 위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그림자가 있어요. 회색 네. 가운데 그리고 지붕에 있는 남자들도 그림자가 있는데 네. 그 그림자를 보면 빛이 한 방향에서 오는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지붕에 있는 오른쪽 지붕에 있는 남자들이요. 네. 그리고 가운데 지붕에 있는 남자들의 그림자를 보면 고기만 빛이 나요. 네. 그게 화가의 무슨 이유가 있었던 건가요? 그 빛의 방향에 대해서는 저도 읽어본 바가 없어서 사실 왜 그런지는 되게 잘 모르겠는데 용이 주도한 화가 같은데 네. 저렇게 그 그림자를 다르게 배치하는 의도가 있었을 것 같거든요. 혹시 아십니까? 네. 저도 그림자까지는 그림자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해본 논문을 본 적이 없어서 딱히 이렇게 정확한 답변은 드릴 수가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왜 이 그림자는 이렇게 나와 있고 이 그림자는 이렇게 있어요? 마그리트가 아까 전에 그림자가 꼭 있어야 된다는 개념이 빼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또 상대적인 것을 굉장히 중요하고 변화를 중요했기 때문에 아마 모든 그림자가 뭐 다 같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관념적인 사고를 깨라는 의미에서 몇 개만 다르게 해놨을 수도 있고 사실 아직 그림의 르네 마그리트의 그림이 대중들에게 많이는 알려져 있지만 공부 이런 논문적으로나 학술적으로는 연구가 많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서 제가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요, 이제 르네 마그리트가 창조의 아이콘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창조의 아이콘들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또 좋은 영향을 끼치죠. 그래서 이런 르네 마그리트의 그림이 어떻게 대중문화에 영향을 주었는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신세계백화점 가림막입니다. 2007년 정도였던 것 같아요. 신세계백화점 문장 공사를 할 때 이 겨울비라는 그림을 이용해서 가림막을 해서 굉장히 화제가 되었어요. 네, 마케팅이었죠. 혹시 이때 가림막 사용으로 이 그림 저작권 얼마나 좋았는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뉴스에도 나왔었는데 얼마 줬을까요? 네, 1년에 1억 주었다고 합니다. 네, 1억인데 그때 그 당시에 뉴스에서는 1억이나 주고 이걸 했다라고 해서 굉장히 말이 많았다고 해요. 홍보효과가 굉장히 높았어요. 네. 백화점한테도 좋은 이미지가 되었지만 또 2007년에 덕수궁에 있는 서울시립미술관에서 르네 마그리트 전이 있어서 둘이 굉장히 향신효과를 타고 좋은 이미지를 불러왔었습니다. 그리고 또 르네 마그리트의 사랑을 받는 사람도 파이프를 들고 네, 이거는 무한도전에서 달력 촬영했던 사진인데요. 마그리트의 겨울비를 또 패러디를 했고요. 옆에는 2014년 포렌즈 콜렉션에서 그 모델의 의상을 바로 르네 마그리트의 이 사랑의 아들을 패러디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찾아보면요, 이 사람의 아들을 패러디한 작품이 굉장히 많아서 제가 조금 엄청을 했어요. 네, 그리고 겨울비죠. 누가 봐도 겨울비인데 삼성 갤럭시 U라는 핸드폰이 있었다고 해요. 네, 저도 이런 핸드폰이 있었나 싶은데 그때 광고가 바로 겨울비를 이용해서 패러디를 해서 그런 핸드폰이라고 합니다. 네, 굉장히 우리 이런 문화의 속속이 들어와 있죠. 저작권을 줘야 돼요. 그럼요. 네, 삼성에서 많이 줬을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겨울비와 관련된 가장 유명한 패러디로 매트릭스입니다. 보면 떨어지는 사람들의 모습이
하셨죠? 그것처럼 매트릭스의 마음이 악당들, 스미스의 모습이 다 똑같은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머셔스키 형제가요, 지금은 자매가 되었는데, 그 감독들이 바로 르네 마그리트의 그림에서 영감을 얻어서 바로 이 매트릭스의 스미스들을 만들었다고 밝혀서 또 르네 마그리트가 큰 주목을 받기도 합니다. 무슨 광고 같으신가요? 그냥 여기 마크, 마크 가리면요, 마그리트 그림 같죠? 네. 폭스바겐 광고인데요. 자동차가 있고요. 사람이 있는데 모래시계와 주유기를 들고 있어서 자기네 자동차를 타면 시간도 적게 들고 기름도 적게 든다 라는 거를 마그리트의 그림을 통해서 은연중에 광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예쁘죠? 네. 아까 보여드린 연인들이라는 그림인데요. 우리나라의 검은집이라는 영화에서도 연인들의 이 장막을 쓴 사람을 패러디했다고 하고요. 또 한 잡지 광고인데요. 사랑하는 연인들이 이 그림처럼 둘 다 얼굴을 가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화보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마그리트의 그림이, 마그리트가 패션 광고에서 공부를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패션에 특히나 많이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르네 마그리트 그림, 이거를 같이 만나던 작품은 아닌데요. 피레네오츠의 성이라는 작품입니다. 저희 위에 보면 성이 있어요. 그리고 바위가 공중에 떠 있을 수도 있고요. 내려가는 걸 수도 있고요. 올라가는 걸 수도 있고요. 네. 이렇게 떠있는 바위의 모습을 보고요. 일본 미야자키 하야오의 하울의 움직이는 성이라는 거에서 바로 이 그림, 이 움직이는 성이 이 그림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하고요. 또 그룹 스틱스라는 그룹이 앨범 자켓에서 이렇게 떠있는 당근의 모습을 그렸는데요. 이 그림 또한 르네 마그리트의 피레네 성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합니다. 마그리트 굉장히 대단한 사람 같죠? 네. 네. 그리고 이거는 옷걸이인데요. 마그리트 행어래요. 네. 사람의 아들 그림을요, 이렇게 사과를 붙여서 옷걸이로 만들었어요. 굉장히 아이디어 상품이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마그리트의 그림을 인용한 건 아닌데, 마그리트 우리 아까 살펴봤던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 라는 개념을 본따와서 한국에서 이용한 광고인데요. 이 밑에 있는 것은요, 이것은 초콜릿이 아니다 라고 광고를 했어요. 이 핸드폰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초콜릿폰이죠. 그래서 이건 초콜릿이 아니라 핸드폰이다 라고 광고를 했고요. 또 위에는요, 멜론인데요. 멜론은 멜론이 아니다 라고 광고를 했어요. 자세히 보면 이 멜론에다가 이어폰 꽂고 있는 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멜론은 먹는 과일 멜론이 아니라 음악 듣는 사이트 아시죠? 그 멜론을 광고를 할 때 바로 마그리트의 그 개념을 가지고 와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그리트는요, 그 영향력이 이루 셀 수 없이 많습니다. 나중에 또 언뜻 광고나 이런 데 보시면 저 마그리트의 영향이구나 라고 생각을 딱 떠오르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작품은 제가 제 좋아하는 작품으로 이제 끝을 내보려고 하는데요. 제목 신금이라는 제목이랑 너무 잘 어울리는 그림 같아요. 그래서 구름을 받치고 있는 컵의 모양인데 컵이 이렇게 큰가요? 아니죠. 이렇게 낯설게 하는 기법 뭐라고 했죠? 대페이스망이라고 했죠. 네. 대페이스망의 기법을 통해서 정말 아련한 모습을 표현한 신금이라는 작품이고요. 네. 마그리트는요, 굉장히 철학적인 신념이 뚜렷했던 화가로서 누군가 너의 그림이 상식에서 벗어난다 라고 말을 한다면 내가 내 그림은 너의 상식이 잘못되었다 라고 이렇게 마그리트는 말할 정도로 철학적이고 과학적인 신념이 뚜렷했던 화가였습니다. 오늘 마그리트의 그림 좀 이해가 되셨나요? 네, 좋아요. 네. 마그리트가 했던 말 중에요. 당신이 내 그림을 이해했다. 그러니까 이 그림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어봤다고 해요. 그럼 마그리트가 내 그림을 이해한다면 당신은 나보다 더 행운하시군요. 라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마그리트의 그림 이해하셨으니까요. 그림 마그리트보다 더 행운하신 것 같아요. 오늘
마그리트의 그림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또 저희 한번 여태까지 저랑 4번의 강의를 했는데 첫 번째는요, 무술사에 대한 개괄 강의를 했고요. 두 번째, 기억나시나요? 고흐에 대해서 했죠. 고흐와 인상주의에 대해서 했었고요. 네, 세 번째는요, 피카소와 기억나는 거? 여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고흐는요, 약간 사회주의적인 인상주의, 새로운 파리의 분위기와 고흐의 그림이 어떻게 관련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피카소는요, 오롯이 피카소의 인생과 그림에 대해서, 피카소의 그 많은 요인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오늘 마그리트는요, 철학적이고 물리학적으로 조금 어려운 수준 높은 내용으로 공부를 해보았는데요. 네, 오늘이 저랑 함께하는 마지막 날이었는데 4강 동안 되게 즐거우셨나요? 네. 항상 이렇게 너무 잘 들어주셔서 하는 저도 너무 재밌게 잘했고요. 네, 앞으로도 관심을 갖고 오시면 더 많이 보이고, 마그리트가 말했죠. 관찰자의 시점에 따라서 모든 것은 상대적인 거라고요. 그 미술을 감상하는 게 사실 답이 없는데 맞을까 틀릴까 고민을 많이들 하세요. 근데 거기에 정답이 없으니까 자유롭게 생각하시고 감상하시면 조금 더 많이 느끼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서 마치도록